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이다라고 해서 주권 국민의 손으로 돌아왔다. 자, 믿기 시작했어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지난 토요일에도 100만 명이 모이면서 크게 치러졌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국밀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피눈물 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인사들에게 그런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몹시 슬프고 분하여 나는 눈물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또 분하여를 또 저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화장을 한다. 분하여 이렇게 해놨나요? 또 분하여, 하야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배터리 아웃됐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이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만평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 중앙일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요. 청와대에 대해서 촛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의 가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보고 집에 가 그런 뜻이 되나요?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한겨레 만평입니다. 극비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민정수석의 조대환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과거 했던 얘기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쟤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김기춘을 가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고요. 헌재도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기사도 좀 붙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 관저 직거하면서 특검, 탄핵 심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박 대통령은 종일 관저에 머물면서 TV를 통해서 7차 촛불 집회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특검 수사와 현재 심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참모들을 수시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할 때요. 그에 앞서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 안타까움과 비통함, 억울함, 송구함 등이 교차하는 마음을 박 대통령이 토로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눈물 흘린 사람은 바로 강은희 여성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할 때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이후에는 차분하게 관저에 머물면서 TV도 시청하고 좀 휴식을 취했다. 그동안 너무 이 탄핵 국면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인데 글쎄 국민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대통령도 심하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분하여 하야 그분 하야하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신경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은 좀 됩니다. 1, 2, 3차 담화에서 저희가 느꼈듯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한 일이 사실은 그 현행 법률상 뭘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다음에 특검까지 넘어갔는데 특검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데 유죄인 것처럼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돈을 챙긴 게 있냐,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탄핵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데 예.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뭐 대통령이 뭐 무슨 TV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참모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건데 저것도 제가 보건대는 실제 상황하고는 거리가 있고 상당한 정도로 청와대 참모들이 자꾸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뭔가 심각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막상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들을 보면 대통령은 나는 그냥 일관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 어떤 범법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 9일날 이제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나서 한강욱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을 이제 관저로 불러서 뭐 그동안 수고했다 또 뭐 황 총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좀 잘해라라고 이제 덕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좀 진작에 그렇게 좀 이렇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관저로 좀 자주 불러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엎질러진 이후에 꼭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날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사실 간담회가 아닌 국무회의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 업무 지시를 하듯 하신 것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피눈물이 뭔지 아신다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보면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한과 동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동정과 회한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렸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뭐 보고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뭔가 전언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나라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 돌아가는 거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거죠? 관저에 머물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탄핵이 뭐 부결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 보고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고서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 자료 내지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국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혹시나 국정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원활하게 국정이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는 아까 지금 차명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뭐 국정 운영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인에게 뭐 정식 보고나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분노를 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알고 계실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주로 평일에도 관저에서 이제 주로 머무는 게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TV 보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뭐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홀가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피눈물이 난다는 대통령의 말을 보면 또 홀가분하다는 것은 또 과한 또 억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티즌들은 이제 뭐 네티즌들이 뭐 댓글 남기고 이런 걸 제가 하나 봤는데 뭐 지금까지 쉬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쉬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그런 게 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본인에 관련된 형사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탄핵도 압도적인 가결이 된 이 마당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지는 없을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특검 조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특검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강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검이 진행할 경우에 마냥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압박 때문에라도 더 쉽게 편하게 쉴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사실 뭐 산에도 가고 기자들과도 접촉하고 뭐 이러면서 뭐 본인이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걸 너무 확신하셨는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게 좀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신분이 또 피의자 신분까지도 돼 있으니까 더 바깥으로 나오시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그러니까 평상시 스타일도 우선 많이 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다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기자들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얘기하고 뭐 이른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탄핵의 한 빌미가 되기도 했잖아요. 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또 그 후에도 기사를 찾아보면요. 2004년 탄핵 3월 12일 날 탄핵안 가결되고 난 이후에 한 며칠 정도만 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기자들하고의 접촉 빈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관저에 머무는 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직무정지가 된 이후 혼자 관저에 머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조용히 관저에서 이제 뭐 특검 대비하거나 뭐 이런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끔 보면 이제 그 국민들이 야, 요새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이제 집권 초반기였고 그때 노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핵심 보좌관들 뭐 윤태영, 천호선 뭐 또 여러 가지 그 보좌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청와대. 그러니까 말벗이라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모셨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죄다 청와대 밖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뭐 구치소에 가 있고. 그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더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3분 전에 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그런 수를 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 관련된 최재규 민정수석이 나갈 거를 워낙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잡아둘 수는 없고 마냥 잡아뒀을 경우에는 나의 탄핵이나 특검에 뭐 전적으로 효율적인 방어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사람을 찾는 입장에서 조대한 변호사를 서둘러서 이렇게 선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최순실도 없고 최순득도 없고 그리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기춘 실장도 없고 대통령은 이제 이 관저에 적막하게 이제 홀로 있을 수밖에 없군요. 저는 조금 제가 과한 것 같지만 대통령 지금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네티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괴로움이 아니라 이미 정상 재임 시절에 조리장의 말에 의하면 국정을 완전히 최순실과 3인방에게 맡기고 본인은 그들과 같이 혼밥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이 위치에 미용사들이 안 올라가겠어요? 조리장이 없겠어요? 그 지난번에 마지막 퇴임 국정 간담회 하는 데에서도 제가 보니까 몰림머리 하셨더라고요. 뭐 그 정도 뭐 조건만 충족되면 오히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현재 편하지 않을까 부담 없이. 저는 그렇게 좀 무리한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뭐 많은 네티즌 분들이 우리 차명진 의원님과 같은 유의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탄핵을 당했는데 야, 진짜 뭐 완전히 이제 난 이제 완전히 내 마음대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볼 수 있어 좋다. 설마 이렇게까지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선 불안하죠. 지금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 특검에서 특검은 검찰하고 다릅니다. 더군다나 그 뭐 윤석열 수사팀장도 있고 뭐 박영수 특검도 그럴 것이고 박영수 특검 더군다나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서 자 검찰 자료를 다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자료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뽑아내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상황, 더군다나 옛날처럼 그 검찰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특검 수사는 누가 보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서 특검의 움직임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특검이 뭘 하고 있을까가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슨 뭐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그런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치도 검찰의 조치와 특검의 조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추측이고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의 상식대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니, 오히려 제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대통령은 특검에 가서도요. 조사에 응할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했죠. 준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싸우자시는 것이에요. 저한테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 대선 TV 토론회 때 보였던 모습.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추웠지만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304개의 이 구명조끼에 촛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가결이 되고 또 추워도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전주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232만 명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에 100만 명이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저렇게 모인다는 걸 보면 민심은 여전히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사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도 있고요. 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촛불을 계속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마 저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헌재에서 다른 판결이 나게 예. 되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촛불의 민심이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하야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검찰의 발표 내용도 봐도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예. 예전보다 좋아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또 다른 압력을 가해서 이미경 CJ 부회장도 나가게 하고 여기에 공모했다고 하는 예. 사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또 계속 촛불 집회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촛불 집회가 헌재 있을 것 판결 같고. 나올 때까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점점 고립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성남 민심의 박근혜, 박정희 흔적 지우기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영남대입니다. 최회출 전 대외협력부총장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회출 전 이 부총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이 대선 때 핵심 인물이었다라니까 조건 인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 정부에서 한 자리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예상이 빗나갔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최혜출 교수가 그 숨은 실세다. 또 하나의 숨은 실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역할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최혜출 교수가 왜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까? 아니면 임기 말쯤에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임기 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곧바로 그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한 걸 보니까 뭐 임기 말에도 이제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냥 5년간 숨은 실세로만 남아 있는 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분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민봉 전 정책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 전국구로 들어가 있고. 예. 그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교수 출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꽤나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에서 어떤 이제 대우를 받을까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박 대통령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탄신제와 추모제를 매년 진행하는 이 충북 옥천군도요. 이 행사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모습 보이고 이 K 컬처밸리 차은택이가 주로 이제 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의 희호를 적었다고 알리는 표지판도 없어지는 그런 기념비가 있는 그런 지자체도 좀 있습니다. 박정희 흉상에 얼마 전에 이 빨간 스프레이가 치러졌는데 그걸 훼손했던 30대가 입건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조간신문은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탄핵 가결되는 순간 이제 박정희의 유령은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제까지 표현하는 그런 기사도 좀 눈에 띄었는데 이제 박정희 시대, 박근혜 시대가 저물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공가를 또 따지고 또 공을 앞세우는 흐름이 또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까 그 최혜출 교수 잠깐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 최혜출 교수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사심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 최순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그 실력자고 그리고 중요한 그 정치적 길목에서 이분이 역할을 상당히 했어요. 저도 이분 만나봤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사심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최혜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일을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참 최혜출 씨는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 최혜출 씨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상당히 분노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역으로 거꾸로 이게 소위 말하면 연좌제가 지금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 정신 이런 것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손상을 가게 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나쁜 점만 이렇게 본받은 거죠. 유신 시절에 권력을 사유화하고 상당히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럼 과거식 방식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으면서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대에 맞았던 어떤 모습까지도 폄하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이제 상당히 유감인데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번에 많이 깎아내려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현상들은 약간의 반동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부친의 업적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훼손해버리는 이런 성향을 띠는데 이거는 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 박정희, 박근혜의 시대가 사실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박근혜의 시대는 박근혜의 시대로,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의 시대로 이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 공과가 있지만 그 공과가 지금 와서 사실은 뚜렷하게 뭐 잘못된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평가만 남았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떤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예. 여전히 앞으로 그 뭐 몇 개월 뒤나 이런 반동의 시대가 좀 간 예. 이후에 제대로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던 이유 그리고 그 임기 내내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0%의 지지율 이상을 확 유지했던 거. 이거는 사실 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었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나올 때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후광이 없으면 절대로 그 정도 위치에 갈 수가 없었죠. 물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천막당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또 그분의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측은함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작용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되게 된 거니까 예. 일정 부분 뭐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일조를 한 건 분명히 맞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일정 부분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예.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 말을 하지 않지만 박정희 예.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비판적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만 예. 진보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분들은 그게 더 고착화되고 또 심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를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는 보수지만 이번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전기 있죠. 이걸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눈이 가더라고요. 그거는 저조차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안 그럴까? 국민들이 예. 실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두운 면도 분명히 볼 겁니다. 그 점 하나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예. 보수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이회창 후보 있을 때도 그때 묻지마 고정 지지층이 있어요. 보수의 특성은 뭐냐면 현직을 상당히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그 고정 지지층이 사라졌다 그래서 보수가 완전히 뛰어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지도자가 서면은 또 그렇게 상당히 예. 그 열심히 열혈 지지하는 그런 층이 또 생길 겁니다. 예, 뭐 역사가 평가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 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술을 할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과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무엇이었고 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할까 예. 좀 궁금해집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탄핵 직후에 청와대 습격 훈련 지휘한 김정은 군 도발 때는 응징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 모형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뭐 북한의 522군 제525군 부대라고 하는데요. 522군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모습이 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정은이 특수부대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원래 김정은이 사진 찍을 때는 뭐 빈 총이라도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특수부대는 김정은 지시로 만들어진 김정은을 위한 부대인 만큼 이렇게 총을 들고 사진 찍는 것이 허락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왜 이 훈련을 지금 이맘때 했을까? 이게 뭐 사실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보수층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도발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트럼프가 정확히 북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그러면 뭐 백악관을 타격하는 훈련을 해야지 왜 청와대 그리고 어쨌든 그 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한에 대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련된 테스트 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남한 부분,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남한이 이렇게 혼란 전국인데 그 부분을 더 흔들어 놓기 위한 과정에서 아마 그 도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사실은 뭐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랬고 뭐 황 총리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대북 태세라든지 뭐 정군에 이제 비상도 걸고 그랬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어떤 의도를 봐야죠. 가졌을까요? 우리 측의 이런 탄핵 사태에 어떤 뭔가 개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들의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쪽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하면 오히려 그 우리 국내에 그 어떤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경계심, 경각심 같은 거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잖아요, 김정은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은 꼭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런 식의 하여튼 남한에는 무언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남한 내의 어떤 종북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남한으로 내려갈 그런 자세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지금도 열심히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이런 힘을 믿고 남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하야시키는 것에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저거는요.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1.2.1 사태 때 그 김신조 내려올 때 그 전에 진짜 북한이 어떻게 우리 남한에 대해서 행동을 취했냐면 상당히 평화 공세를 했어요. 직접 내려오고 싶으면은요 평화 공세를 합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북한이 얼마나 엉터리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는. 이게 뭐 촛불 민심에 이렇게 숟가락 얹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촛불 민심은 전혀 동의를 하지 전혀 동의하지 않죠. 저건 북한이 어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 안에 갈등을 더 부추기려고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저런 거 보면 이제 또 결집하시고 그게 혹시나 또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을 지키자. 그렇죠. 지키자. 그러면서 또 이런 촛불 민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갈등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게 북한이 노리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런 식으로 하는 북한 정권 정말 나쁘네요. 저렇게 지금 아무리 물론 뭐 적대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무슨 마치 공격할 것처럼 보여주는 저런 태도 국방 당국자나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모든 군 장병들이 정말 경계심을 강하게 해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인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태도 못 보이도록. 근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요 남한의 세력의 어떤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만히 보면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그게 진짜 주방 도구처럼 착각하듯이 하는 유치한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유치해요. 저걸 보면은 아유 북한이 과연 진짜 핵무기조차도 진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치한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유치한 거는 맞는데 이런 훈련하는 게 유치한 행동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유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이 525군 이 특수부대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한 부대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 저쪽에 그 훈련 장면 같은 것들이 가끔 동영상에 뜨곤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훈련 장면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막 피가 튑니다 진짜. 그저 훈련인데도 이런 데에서 막 피가 나오고 어딜 이렇게 가격하고 그러면 막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부대들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저 부대가 가지고 있는 우위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폄하하거나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저 소꿉장난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걸 실제 훈련을 하고 있는 저 부대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죽자고 싸우는 놈한테 참 이기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는 사람들은 북한군 90만 중에서 한 10,000명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요 우리나라 중학생보다도 키가 작아요. 이게 너무 그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도방위 사령부의 군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헬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 근접하기 전에 다 격추되고 전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안보죠.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구분해서 우리 국민이 잘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모금은 뇌물죄다라는 취지로 SNS에 글 쓴 조대환 민정수석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 수석은 사적인 공간에 글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가 전격 수리되고 대신 들어왔던 조대환 민정수석 알고 봤더니 과거에요. 이 박 대통령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을 직권 남용으로 한다고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검찰이 강하게 법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던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이제 임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조대진 변호사하고는 형제 사촌 친인척 관계는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고요.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저는 저 글을 직접 페이스북 친구세요? 직접 봤는데요. 보고 저도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대한변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조대한 변호사가 저런 일을 했다는 거, 위원장, 부위원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올렸거든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아주 조목조목 길게 장문으로 올렸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관련된 비판일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가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축소됐다고 말하는 듯한 어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된 조대한 변호사가 안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신랄하게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조대한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됐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돼서 올라왔습니다. 민정수석이 지금 관련해서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검찰에 관련돼서 입장을 관련된 정리를 하고 혐의에 관련된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인정한 꼴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난처할 것 같고 이제 와서 그 논리를 뒤집는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 강하게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대통령의 지금 이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셨으니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이 됐으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상한 부분은 분명히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분께서 이제 11월 달에 쓴 걸 보면은 같은 7인의 멤버였던 김용환도 최순실을 아는데 김기춘 실장이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분 또 김기춘 실장을 또 얘기해요.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가기가 약간 결격 사유가 있는 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조대환 변호사를 발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조대환 변호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던 법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런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 때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사실은 사퇴하고 그냥 법조인으로 변호사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저런 신문 같은 걸 보고서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저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럼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저렇게 과거에 본인이 이른바 본인 표현대로 사적인 공간에서 썼던 것을 완벽하게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건 사적인 공간 내에서 쓴 글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 완벽하게 부인할지 저거를. 거기 가서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새로운 보고를 받아봤더니 내가 옛날에 SNS에 썼던 글이 내가 뭘 잘 모르고 썼던 거네. 이런 식이 될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 당시에 쓴 글은 제가 보건대는 일반 국민 눈높이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
이거에 의해서 썼다고 보입니다. 그 국민 눈높이와 법조인의 양심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거기서 또 그거는 이제 바뀌는 좀 거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뭐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러나 예. 그때 보였던 그런 약간의 정의감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야 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SNS에 관련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본인은 국민들한테 설명해주는 어쨌든 예. 변호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든 진보인 부분이든지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법률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분명히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내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호응할 만한 정도를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본인이 보수든 진보든 이걸 떠나서 순수하게 단순히 법률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내가 변호사로 봤을 때 일반인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예. 경험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민정수석이 됐고 그때는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뒤집는 거는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한 대목 좀 더 짚겠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본인이 관저로 들어갔을까? 이 대목을 누가 좀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최재경 민정수석으로는 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날 수리를 하고 새로운 짧게 민정수석을 얘기하면 했을까? 예. 최재경 민주수석이 계속해서 사표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의를 그렇죠. 안 하니까. 예. 본의를 안 하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은 내보내고 그럼 공석으로 남겨둘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석으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후임을 임명한 거죠. 그냥 대통령직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리할 건 빨리 해주고 아니 왜냐면 정리 차원에서 어차피 수리를 안 하더라도 최재경 민정수석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난 사표 냈다 그러고서 뭐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다. 소신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어서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였다. 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자꾸 들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제일 맞다. 원래부터 최재경 민정수석은 그만두려고 그런 거죠. 본인이 이제 바꿨을 때 있었을 때의 본인의 생각을 안에 가서 제대로 구현하지 예. 못하면서 그만두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은 조대한 수석도 예. 사실은 이제 자신에 대한 취임을 반대했어야죠. 저런 식으로 생각해 원래 SNS에서 예. 저런 식으로 민간인일 때 저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 생각대로 반영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 수석 안 해야지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야말로 정말로 우픈 우리나라 이 지식인들 엘리트들의 그 생각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이제 했던 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때 했던 얘기들 또 과거의 성매매법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까지 다시 다 회자가 되면서 근데 사실 지금의 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돼서 가 있으니까 아마 황 총리를 보좌하게 될 텐데 뭐 직접적인 뭐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연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했던 언행들이 또 새삼 또 네티즌들 입에 오르고 예. 이분도 주요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제가 볼 때 조대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 될 걸 생각 못하고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 본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그랬다고 하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의 예. 어떤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얘기하지만 예. 그냥 저거는 사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걸 얘기한 거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저게 진실이라고 봐요, 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사심 없이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저렇다는 거고요. 예. 저분이 이제 그 민정수석 되고 나서 임명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그냥 한 얘기다. 예. 또 내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명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다. 이 말 바꾸잖아요. 예. 그 말은 결국 본인이 민정수석 되니까 또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분이 세월호 부위원장 할 때도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 방해한 역할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도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는 또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국민들 볼 때 우습습니까? 예. 본인의 진심과 정치적 행보가 다르다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그 판사를 옹호하는 글은 진짜 사실 현행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법을 수호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도 법조인이고 자기의 생각을 SNS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련돼서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 그리고 예. 심지어는 현행법이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적 생각과 주관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가서도 법이 부정하고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내 주관에 맞다고 하면 그걸 밀어붙이고 자기 예. 주관대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되게 나쁘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 전 조리장의 얘기가 주말 내내에도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아라 아나운서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다시 또 대담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2008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한 조리장은 지난 6월 조리장을 그만둘 때까지 최 씨가 청와대에 계속해서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 임기 초엔 매주 일요일마다 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의가 끝난 뒤엔 조리장들에게 음식을 주문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조리장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8일에 이어서 어제 한 조리장의 추가적인 증언을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3년 넘게 박 대통령의 식사를 챙겨온 한 조리장은 청와대를 그만둔 날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민낯이었기 때문에 만남을 피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최순실 씨가 정윤의 문건 파동 당시 몇 개월간 청와대 출입을 자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조리장이 이처럼 입을 연 이유는 바로 촛불 민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조리장의 솔직한 증언에 네티즌은 감사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예, 사실 청와대 전속 이발사나 전속 미용사가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변에 이제 자랑할 만하고 가게도 크게 붙여놓고 막 이러는데 아마 이분은 조금 이제 부끄러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여성을 뽑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장 안 하고 머리에 잘 단정하지 않으면 사람 안 만나는 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그런 어떤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것보단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위라든지 의무, 직무를 더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이 한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대통령보다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을 더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머리나 메이크업 안 돼서 안 나온 거는 일반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모자 쓰고 다니고 네, 고개 그렇죠. 숙이고 다니고 그래. 얼굴 안 맞춰요. 학생들도 화장 안 하고 화장하고 하는데 지각에도 그렇게 하고 와요. 그냥 오는 학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 다 하고 와요. 네, 다 하고 옵니다. 늦더라도 밖에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건 여성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일정 안에 만약에 저분이 그만두는 날 인사하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일정이 없었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식사를 챙겨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기념사진 찍고 직원이 그건 관둘 때 못하는 항상 거죠. 같이 대통령과 기념사진 찍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일정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는 것도 일정이 보통 있거든요.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사단장님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일정들이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그만둔다는 걸 비서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만둘 때 악수하고 사진 찍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면 저 조리장도 그만둘 때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게 왜 제대로 안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비서실에서 좀 잘 정리했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안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좌진들의 잘못이죠. 그 보좌진들이 저런 거는 다 챙겨서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이 언제 조리장을 그만둔다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게 일요일이다 그러면 머리 같은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퇴임하는 시기를 그래서 금요일로 맞추든가 월요일로 맞추든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정 소화하면서 그러면 그 일정을 소화하고 거기에 하나 끼워 넣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식사를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챙겨준 사람을 보내면서 얼굴도 안 보내고 보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박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챙겨서 일정을 이렇게 끼워서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좌 기능이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분 죄송한데요. 저기 이렇게 정치를 해보면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이 최고 보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좌진 비서들이 가치관까지 다 바꿉니다. 알아서 눈치를 본다는 뜻이죠. 그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저런 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보좌진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굳이 인사드릴 필요 없고 그냥 생각할 가세요. 수밖에 이렇게 없는 했을 수 거고. 있다. 예.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거죠. 그래서 징중 자기가 취했던 정보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분의 아니고요. 얘기야말로 서운해서 털어놓은 건 아니고요. 촛불 민심을 보면서 아니 저는 예, 그 그래서 있었다고 털어놓은 거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서운해서 털어놨다고요? 네, 예.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저 최순실 씨 그 김밥 예. 그 무시로 싸달라는 그 갑질이나 그다음에 그게 박근혜 서운해서. 대통령이 그럼요 그런 예. 것들이 이분으로서는 자기는 영향을 미쳤을 자부심을 갖고서 저 청와대에서 자기 돈 버는 것도 다 예.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일했는데 떠나는 날 자기하고 인사도 안 해? 이거 얼마나 이거 치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분으로서는 물론 그게 이제 하나 쌓여 있고 촛불 예. 민심을 보면서 이제 그게 확 타올랐겠지만 털어놔야겠다고 그것은, 이제 양심적으로 예, 그럼요. 그 느꼈다라고 분명히 저 하시죠. 섭섭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인터뷰한 내용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찬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찬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먹는 것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은 것처럼 표시를 낸대 전부 다. 왜냐면 예. 이거 내가 해서 잘못 만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조리하는 조리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 이런 인터뷰 예. 내용도 있거든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리장이라는 분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리장에 관뒀을 때는 대통령이 머리나 화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인사해 주는 게 맞았고 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머리와 화장이 안 됐더라도 버선발로라도 뛰어갔었던 게 맞는데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관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성으로서의 그 부분도 당연히 존중돼야죠. 예.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그 부분을 존중돼야 되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거는 여성인 부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인 부분을 예. 얘기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책무에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도 머리하다가 지금 뭐 정황이긴 하지만 머리하다가 세월호에 관련된 조치를 늦었다고 지금 의심받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명백히 대통령에 관련된 책무에 앞서서 여성인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예.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분노하는 것이 한국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여성이기 되기 전에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더 빨리 챙겨주길 바랬다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 한 조리장이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당연히 청와대 조리장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식사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 최순실이 온다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스키야키라든지 아니면 김밥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뭘 트집 잡을지 모르니까 마음이 잔뜩 긴장한다는 얘기하는데 참 웃깁니다. 예. 원래 사는 사람보다 더 이제 뭐 이렇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예. 오면 긴장하고 예민하게 굴듯이 예. 갑자기 느닷없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것저것 예. 체크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뭐 일부 네티즌들은 뭐 스키야키 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예. 그런 스키야키 채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지적하니까 관련된 당사자들은 내가 모시는 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는데 예. 느닷없이 관련돼서 직보 체계에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되게 이제 기분 나쁘고 싫었던 예. 거죠. 어쨌든 이 한 조리장과 검찰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순실이 집권 초기에만 청와대를 그렇게 들락날락한 게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이 한조리장 얘기는 자신이 관두는 지난 6월까지도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 것을 봤다라고 목격하고 있고 검찰이 어제 이제 종합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최근까지도 이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과 함께 특히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기 전날에는 반드시 회의를 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대통령이 뭐 취임 초기에 개인사 뭐 털어놓을 게 없어서 약간 신경 표현을 도와줬다, 연설문 고쳐주는 거 도와줬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네요. 또 한 번.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확인한 것도 사실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10회 이상 출입한 걸 확인했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후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 검찰은. 그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의 이 전화 음성 파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네. 있는 음성, 거기 내용을 보면은 최근까지도 그 음성 최순실이 파일도 200건 이상은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 얘기예요. 예. 전 얘기고 지금 현재 12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호성 씨 그 휴대전화에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제가 이제 그 이건 추측인데 예. 사실은 그 정호성 씨가 그 휴대전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휴대전화는 대부분 증거 인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남은 전화만, 거는 예. 남은 거는 대통령 취임 전에 게 녹음된 것이 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이후의 거는 아마 어디서 이제 정호성 씨가 어디 버렸거나 뭐 파기했거나 뭐 이랬을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건에서 12건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그 증거를 특검에서 더 조사를 보강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보면 그 검찰이 밝힌 거는 2013년 11월까지고 예. 지금 이제 이 조리장이 얘기한 거는 최근 2016년 6월까지 그 하여튼 계속해서 드나들었다는 거니까 지금 조리장 얘기가 훨씬 더 그 업데이트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치더라도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최순실은 최근까지도 드나드는 건 맞은 대통령과 거예요. 이 국정 운영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미뤄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게 증거로 지금 예. 나온 거는 일부분으로 제한돼 있지만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예. 최순실이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컨대 지금 증거로 나온 걸 보면요. 취임 전에 3명이 3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화로. 그거 5시간 이상씩. 그 정도 친근하고 가까웠을 정도잖아요. 본인이 취임해서 어떻게 할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호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친분감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권 이양하고 또 정권을 잡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니, 예. 근데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저렇게 최근까지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예. 저렇게 그냥 인정하고 그것도 본인이 그걸 또 활용하고 했다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공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든과 동시에 아까 모두의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예. 얘기가 저는 안 믿겨져요. 예, 안 믿겨집니다. 예, 뭐 공사 구분이 없었다. 최순실을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 예. 자기의 분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가족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마 이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는요 완전히 최순실 씨의 작품이다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고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 최 씨의 운전기사가 털어놓은 것처럼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의원의 종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뤄 짐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 최순실 씨는요, 구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놓으면은 정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은 최순실이 알았다, 확인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메일을 열어서 내용들을 쭉 살펴봤다고 합니다.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여기에서도 박 대통령은요,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께 맞다고 검찰이 다시 한번 확정을 졌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는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지시하고 모금까지 한 일종의 주범으로 사실은 검찰이 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 그러니까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인데요. 당시에도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나왔다. 자신의 남편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을 최 씨에게 물어봤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얘기해서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이게 완전히 배치됐다 하는 것이고 그런 또 그 전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 해결 프레임 이걸 그대로 집행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으로 보면 그때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당시에 그때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면 오늘날 사태가 여기까지 굴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혹시요, 이건 뭐 정말 이게 소설이고 추측이게 불과한데 이 당시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혹시 당시에 정윤회가 대통령의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둘이 권력 다툼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정윤회 씨의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혹시 최순실과 정윤회가 권력 다툼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랑을 얻기 위한 권력 다툼 과정에서 정윤회를 쳐내기 위해서 최순실이 이 문건을 만들고 이런 공작을 핀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그 당시부터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문건 문제를 최 씨에게 상의했던 걸 보면 또 일명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추측인가요? 너무 그런 추측인가요? 음모론이 있었죠. 그 당시엔 없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면서 그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 씨가 정윤회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고 지금 이 문건은 정윤회 씨가 그에 대한 반격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슨 근거가 없어요. 일단 이제 뭐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좀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이 뿌렸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는 정윤회 씨가 넘겼다는 그 합리적 의심.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합리적 의심을 부인할 만한 또 결정적 증거도 지금 현재 없어요. 태블릿 PC는 뭐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결과 이제 그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가져온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뭐 정윤회 씨가 넘겼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태블릿 PC를 그 독일에서 이제 썼다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일에 간 사람은 최순실 씨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들고 가서 독일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리저리 뭐 공유를 해가면서 썼는데 그 태블릿 PC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신사동 그 최순실 씨 사무실에 딴 건 다 치워졌는데 그 책상 위에 있었느냐. 이거는 굉장한 미스터리죠. 그럼 그거를 뭐 정윤회 씨가 독일에 몰래 가서 그거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 너무 생략된 게 많고 좀 과학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세요? 주대진 변호사는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의 남편을 다루고 있는 이 문건 파동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뭐라고 조언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유출 문제로 가가지고 십상시 문제가 아니라 유출 문제로 방향을 틉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어쨌든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이제 아까 뭐 음모론 이렇게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당시에는 최순실 씨도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당분 뭐 한동안 또 은둔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제했던 그 흔적들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자기를 위한 방안으로 자기의 아니만 보장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또 박지만 회장이거든요. 이 박지만 회장은 평소에 누님한테 이 최 씨 일가를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조언을 했던 인물이니까 혹시 이 문건을 계기로 상처를 입은 박지만 회장. 뭐 박지만 회장을 또 겨냥했을까요? 여러 가지 소설들은 막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만 확실한 게 없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친박, 김무성, 유승민과 함께 못 간다. 분당이 가시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박계들도 모여가지고요. 친박들로 탈당을 하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친박들은 또 자신들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김무성, 유승민과 함께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새누리당이.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란에 빠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이 정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상시국 대책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박이든 친박이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친박도 자기들끼리 탄핵하는 날 모여가지고 비상대책위를 만들더라도 주도권은 우리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비박 입장에서는 60명이나 지금 반란표가 나왔는데 그 친박한테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친박이 내려놔야죠. 이 모든 책임은 친박이 함께 지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을 나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면 그냥 당을 떠나진 않되 권력을 내려놓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권력을 내려놓고라도 자기는 이선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혁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친박이 마냥
만약에 비상대책위에 또 자리를 차지하면요.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살 길은 친박이 물러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비박 입장에서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그것은 친박의 이선 후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친박의 총공세의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첫째, 그 기자가 새누리당의 현실을 잘 모르고 썼던지 아니면 실제 새누리당의 현실이 그렇다면 친박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전혀 예상 못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달 후에 친박이 어떻게 되는데요? 친박은 패족이죠. 한 달 뒤에 아니면 지금 이미 패족이죠. 본인들이 패족이겠다. 지금 현재 자기 밑에 모래물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알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사실 야당과 다르게 보수는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부패로 막을 거기에 절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절대는 없는데. 아니, 저도 분열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분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분당이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가 탈당하는 걸 분당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박과 친박이 이렇게 무더기로 갈라서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나지만 없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지금 친박은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내부적으로는 다 무너졌다. 정신적으로는 보고. 그럼 이제 한 달 뒤에라는 얘기는 한 달 뒤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느 쪽에도 관심을 보일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만 아니겠습니까? 친박 쪽에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친박은 그때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조금 소수가 나가서 뭐 뭔가 이렇게 영남자민련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영남자민련 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그 안에서 무슨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거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이나 비박이나 어느 쪽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반기문 사무총장 본인이 직접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측근들은 뭐 입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꼭 새누리당, 친박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금 많이 그 구도가 흔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죠. 더민주당은 확고한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비박과 함께 하든가 아니면 제3지대로 가든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정치가 요동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난감해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초에 조기 귀국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역풍이 불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요 즉각 퇴진을 언급하는 대신에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분행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한 발 물러서는 표현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좀 다르다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이 안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제부터 이분들이 형 동생 하는지 몰랐습니다만 굉장히 친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자들은 좀 여유가 좀 묻어나네요. 친박이 새누리당은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일단 탄핵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라고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이 관련된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로만 이어갈 경우에는 촛불 민심이 오히려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뭐 촛불 집회라든지 향후 촛불 집회라든지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하는 요구를 야당이 아니라 지금 뭐 여당이 아니라 분열 지금 직전에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권이 받아서 이를 분열되지 않고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고 또 뭐 이제 정권 말기로 갔을 때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거의 뭐 확실시 되다시피 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야당이 확고하게 차기 대선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이나. 그때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여전히 뭐 야당이 아마 정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바로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형님 동생 한다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보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룰 미팅을 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선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대선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 이 두 예. 가지만 돼 있거든요. 그 룰 미팅을 할 때 중요하다. 당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거기에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박원순,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표가 예.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이후에는 차분하게 관저에 머물면서 TV도 시청하고 좀 휴식을 취했다. 그동안 너무 이 탄핵 국면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인데 글쎄 뭐 국민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대통령도 심하셨던 모양. 어쨌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뭐 분하여 하야 예, 그분 하야하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신경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은 좀 됩니다. 1, 2, 3차에서 3차 담화에서 저희가 느꼈듯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한 일이 사실은 그 현행 법률상 예. 뭘 위반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우리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그 검찰에서 공소장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다음에 뭐 특검까지 넘어갔는데 특검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예. 근데 유죄인 것처럼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뭐 무슨 돈을 챙긴 게 있냐 뭐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탄핵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데 예.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지금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뭐 대통령이 뭐 무슨 TV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참모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건데 저것도 제가 보건대는 실제 상황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 상당한 정도로 청와대 참모들이 자꾸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뭔가 심각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막상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들을 보면 대통령은 나는 그냥 일관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 어떤 범법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 9일날 이제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나서 한강욱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을 이제 관저로 불러서 뭐 그동안 수고했다 또 뭐 황 총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좀 잘해라라고 이제 덕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좀 진작에 그렇게 좀 이렇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관저로 좀 자주 불러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엎질러진 이후에 꼭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날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사실 간담회가 아닌 국무회의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있습니다. 예. 사실 업무 지시를 하듯 하신 것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피눈물이 뭔지 아신다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보면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한과 동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동정과 회한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렸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관저에 머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조용히 관저에서 이제 뭐 특검 대비하거나 뭐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끔 보면 이제 그 국민들이 야 요새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뭐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이제 집권 초반기였고 그때 노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핵심 보좌관들 뭐 윤태영, 천호선 뭐 또 여러 가지 그 보좌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청와대. 그러니까 말벗이라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모셨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죄다 청와대 밖에가 있단 말이에요.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뭐 구치소에 가 있고. 그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더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3분 전에 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그런 수를 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 관련된 최재규 민정수석이 나갈 거를 워낙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잡아둘 수는 없고 마냥 잡아뒀을 경우에는 나의 탄핵이나 특검에 뭐 전적으로 효율적인 방어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사람을 찾는 입장에서 조대한 변호사를 서둘러서 이렇게 선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최순실도 없고 최순득도 없고 그리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기춘 실장도 없고 대통령은 이제 이 관저에 적막하게 이제 홀로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군요. 저는 조금 제가 과한 것 같지만 대통령 지금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네티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많아요. 괴로운 게 아니라 예. 이미 정상 재임 시절에 조리장의 말에 의하면 국정을 완전히 최순실과 3인방에게 맡기고 본인은 그들과 같이 혼밥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이 위치에 미용사들이 안 올라가겠어요? 조리장이 없겠어요? 그 지난번에 마지막 퇴임 국정 간담회 하는 데에서도 제가 보니까 몰림머리 하셨더라고요. 뭐 그 정도 뭐 조건만 충족되면 오히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현재 편하지 않을까 부담 없이. 저는 그렇게 좀 무리한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뭐 많은 네티즌 분들이 우리 차명진 의원님과 같은 유의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탄핵을 당했는데 야, 진짜 뭐 완전히 이제 난 이제 완전히 내 마음대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볼 수 있어 좋다. 설마 이렇게까지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우선 불안하죠. 지금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 특검은 검찰하고 다릅니다. 더군다나 그 뭐 윤석열 수사팀장도 있고 뭐 박영수 특검도 그럴 것이고 박영수 특검 더군다나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서 자 검찰 자료를 다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자료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뽑아내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상황 더군다나 옛날처럼 그 검찰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특검 수사는 누가 보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서 특검의 움직임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특검이 뭘 하고 있을까가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이다라고 해서 주권 국민의 손으로 돌아왔다. 자, 믿기 시작했어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지난 토요일에도 100만 명이 모이면서 크게 치러졌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국밀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피눈물 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인사들에게 그런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몹시 슬프고 분하여 나는 눈물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또 분하여를 또 저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화장을 한다. 분하여 이렇게 하나요? 또 분하여, 하야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배터리 아웃됐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이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만평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 중앙일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요. 청와대에 대해서 촛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의 가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보고 집에 가 그런 뜻이 되나요?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한겨레 반평입니다. 극비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민정수석의 조대한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과거 했던 얘기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쟤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김기춘을 가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고요. 헌재도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록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기사도 좀 붙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 관저 칩거하면서 특검, 탄핵 심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박 대통령은 종일 관저에 머물면서 TV를 통해서 7차 촛불 집회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특검 수사와 현재 심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참모들을 수시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할 때요. 그에 앞서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기도 한다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 안타까움과 비통함, 억울함, 송구함 등이 교차하는 마음을 박 대통령이 토로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눈물 흘린 사람은 바로 강은희 여성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할 때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그런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치도 검찰의 조치와 특검의 조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예. 보면 사실은 그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보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게 이제 약간 정상적인 우리의 추측이고 네.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의 상식대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니, 오히려 제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대통령은 특검에 가서도요. 조사에 응할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했죠. 준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싸우자시는 것이에요. 저한테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과거 대선 TV 토론회 때 보였던 모습.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추웠지만, 예,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304개의 이 구명조끼에 촛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가결이 되고 또 추워도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전주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232만 명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에 100만 명이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저렇게 모인다는 걸 보면 민심은 여전히 대통령이 즉각적인 하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사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도 있고요. 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촛불을 계속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마 저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헌재에서 다른 판결이 나게 예. 되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촛불의 민심이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하야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검찰의 발표 내용도 봐도 사실은 그거보다 더 침범은 심했지 예. 예전보다 좋아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또 다른 압력을 가해서 이미경 CJ 부회장도 나가게 하고 여기에 공모했다고 하는 예. 사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또 계속 촛불 집회는 저는 열리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계속 촛불 집회가 헌재 있을 것 판결 같고요. 나올 때까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점점 고립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성남 민심의 박근혜, 박정희 흔적 지우기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영남대입니다. 최회출 전 대외협력부총장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회출 전 이 부총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이 대선 때 핵심 인물이었다라니까 조건 인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 정부에서 한 자리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예상이 빗나갔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최혜출 교수가 그 숨은 실세다. 또 하나의 숨은 실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역할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최혜출 교수가 왜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까? 아니면 임기 말쯤에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임기 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곧바로 그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한 걸 보니까 뭐 임기 말에도 이제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냥 5년간 숨은 실세로만 남아 있는 예. 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분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민봉 전 정책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 전국구로 들어가 있고. 예. 그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교수하고 뭐 보고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뭔가 전언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나라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 돌아가는 것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거죠? 관저에 머물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탄핵이 뭐 부결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 보고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고서는 아니겠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뭐 참고 자료 내지 그렇죠. 그런 형태로 국정에 해도 전달은 관련된 되겠죠.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 있죠. 그래서 혹시나 국정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원활하게 국정이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는 아까 지금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뭐 그 국정 운영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인에게 뭐 정식 보거나 이런 형태는 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분노를 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실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주로 평일에도 관저에서 이제 주로 머무는 게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TV 보는 거 좋아하신다라는데 뭐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홀가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피눈물이 난다는 대통령의 말을 보면 또 홀가분하다는 것은 또 과한 또 억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티즌들은 이제 뭐 네티즌들이 뭐 예. 댓글 남기고 이런 걸 제가 하나 봤는데 뭐 지금까지 쉬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쉬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하지만 약간 이제 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좀 예, 있어요. 그런 예. 게 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본인에 관련된 형사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탄핵도 압도적인 가결이 된 이 마당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지는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이제 특검 조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특검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강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검이 진행할 경우에 마냥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예.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압박 때문에라도 더 쉽게 편하게 쉴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사실 뭐 산에도 가고 기자들과도 접촉하고 뭐 이러면서 뭐 본인이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걸 너무 확신하셨는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게 좀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신분이 또 피의자 신분까지도 돼 있으니까 더 바깥으로 나오시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그러니까 좀 있어요. 평상시 스타일도 우선 많이 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다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기자들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얘기하고 뭐 이른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탄핵의 한 빌미가 되기도 했잖아요. 예, 선거법 위반 이 얘기 선거법 발언도 위반 그렇고. 예.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후에도 기사를 찾아보면요. 2004년 탄핵 3월 12일 날 탄핵안 가결되고 난 이후에 한 며칠 정도만 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기자들하고의 접촉 빈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관저에 머무는 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직무정지가 된 이후